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 종소리, 간간히 울려 퍼지는 캐럴과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을 밝히는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마냥 즐겁고 기뻐해도 모자랄 성탄절인데 올 한 해 나라 안팎을 둘러보면 그 어느 해보다 어둡고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일수록 소외된 이웃들의 외로움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성탄절 특집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지역의 주요 이슈였던 장애인, 노동, 환경 이 세 가지 키워드별로 그동안 진행됐던 인터뷰를 다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쪼록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성탄절 불빛이 힘겨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12월 25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성탄절 특집 다시 듣는 대세남 그 첫 번째 순서 장애인을 주제로 우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인권 실태는 어떤지,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봅니다. 먼저 지난 11월 저희 집중 인터뷰 코너에서 장애인 고용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현행법상 5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만 해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장애인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인지 전국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의 조은소리 사무국장과의 인터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은 3.8%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 산하기관에서도 그랬듯이 이제 36%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낮게 나오는데 다만 이제 최근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2.54%였는데 올해는 3.17%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상승률은 공공부문이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높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으로 규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는 단순한 수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제 중증 장애인은 경증 장애인과 비교해서 이제 취업의 문턱이 2배 가까이 높아서 아직도 중증 장애인의 고용률은 21.2%로 경증 장애인 39.6%보다는 이제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장애인 복지부에 근거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자립 기반 마련들을 지원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업계 장애인 고용률은 이제 29.3%로 제주도 다음으로 사실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전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36.4%보다 7.1%가 낮고 예. 이제 출퇴근에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또한 이제 그런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공공이나 민간 기업에서 일정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원인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업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고 지금 장애인 취업에 부적절한 현실 요건 등에 섞여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현행법상에 따르면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은 고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예. 지금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수 한 명당 최대 이제 200만 원 넘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 많은 사업주에서는 이 부담금을 내면서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을 못할 거라는 인식이 아직도 크게 있고 사실 장애인이 이제 일을 진행을 할 때 장애인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등등의 이제 접근성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지원해주는 시설 보조금 등에도 이제 기업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예.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약 800여 개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뭐 퍼센테이지로도 나왔지만 경증 장애인은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나 노동시장 들어갈 수 있지만 중증 장애인은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심지어 근로 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제7조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된다라는 조항이 실제로 현재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중증 장애인은 이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중증 장애인 노동자의 97%는 현재 최저임금 받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는 통계가 현재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동권이라든지 또 교육권, 노동권 이거 정말 다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충족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시범 사업 이게 최초로 시행이 됐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은 이제 능력의 한계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노동의 영역으로 그리고 시장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는 경기도로 확산됐고 올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12개 지자체에서 약 1,266명의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 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는 그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래서 더 중한 장애인을 뽑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중증 장애인 그것도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직업재활 훈련을 받아도 비장애인 그리고 경증 장애인과 생산성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예. 이제 장애 정도가 극도로 심해 재활 자체에 한계가 있는 중증 장애인은 정부 사업에서도 배제가 되는 편이어서 예. 이런 정부 사업에서 배제되는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진 것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공공 일자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일자리에 배치가 되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는 이제 중증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는 크게 장애인 권익공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의 직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 직무의 목적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른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평등권, 생명권, 건강권, 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한민국에 2차례나 권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인 중증 장애인이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나와 있는 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을 직접 수행하겠다. 그리고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알리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인데요. 그래서 권익공무 활동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지역사회 관련된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퍼포먼스 등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미술, 연극, 댄스, 노래 등의 이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이제 뭐 근육장애인들은 이제 글을 쓰거나 발달장애인은 그림을 그리는 등 활동을 하고 이제 뭐 그 인식 개선 활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 등을 진행을 하는 일자리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예. 자, 이런 활동들이 장애인들에게는 뭐 주체적인 삶 또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무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여러 일자리 활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헌법에 예.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장애인은 그 국민으로서 있지만 그 노동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실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었는데 이 노동을 하면서 중증 장애인이 그리고 장애인이 나도 이 지역사회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일자리이고 이 중증 장애인이 노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은 일할 기회가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이동하기도 어렵고 해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집에만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일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 지역사회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중증 장애인이 노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나옴으로써 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예. 노동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 지역사회가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면서 이 장애인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구성원으로 함께 해야 되는지를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이 공공일자리 사업이 좀 미진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예. 아직 국가에서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예. 아직도 이제 장애인의 노동권 중에서도 더 열악한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 충북 등등 이제 안 하고 있는 지역들은 많은데요. 예. 다행히 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진행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사실 아직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장애인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노동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예. 이동권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이나 이런 예. 것들이고 장애인 콜택시 등등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노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가 이제 사업 주체로 지금 보건복지부나 아니면은 이제 복지 일자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예. 사업 주체를 고용노동부로 하면서 이 일자리가 정말로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피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지역 간의 예산 편차도 굉장히 크고 사업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고 일부 지역은 고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어서 예.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가져가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것이 복지가 아닌 정말로 노동으로서 확인을 하면서 일자리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제도와 기업, 또 지원센터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밤중 누구나 몸이 아프면 두렵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텐데요. 그 누군가가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 한지혜 씨의 이야기와 함께 한만승 대전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는 뇌병변 친구고 24살 여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활동 지원을 어쨌든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2월 달부터 오랜 기간 동안 좀 힘들게 지원을 못 받아서 제가 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기관에다가 다 연락을 해놔요. 지금 저는 중구에 살기 때문에 중구에 이제 5개의 기관이 있는데 5개의 기관에다가 이제 다 연락을 해놨어요.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2개월, 3개월 지나서 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매칭이 안 됐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계속 매칭이 안 되니까 나도 한번 활동지원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또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육이 거의 매주 있어요. 교육생들이 엄청나다는 건데 근데 매칭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하고 통화할 때도 제가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교육생들은 이렇게 많이 계속 배출이 되는데 어떻게 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매칭이 안 될 수가 있냐. 기관마다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됐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끝이죠.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근로지원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있을 때의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보통 일하고 있을 때는 활동지원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지원인이 이제 그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근로지원인도 이제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분리가 돼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올해는 예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근로지원인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냐.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안 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고민들을 조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이 어머님의 말씀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비단 이 가정만의 고충은 아닐 것 같고요. 활동지원사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밤 10시 이후 그리고 이제 공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의 가사는 수당이 좀 주어지는데 예. 그렇더라도 좀 연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좀 중증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 한 시간당 한 3,000원 정도 뭐 예. 이렇게 추가 수당이 좀 주어지는데 그걸 받고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또 되겠죠. 그 추가 수당이 있더라도 방금 인터뷰하신 그런 경우일 것 같은데 예. 추가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데 좀 어렵다라고 좀 느껴지는 경우 뭐 이런 등등의 경우들이 좀 있는 건데요.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이제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제 시장 방식이다 보니까 시장 방식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당장에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의 방식에서라도 뭐 좀 더 그 센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예. 아니면 중개기관이 자기 역할을 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좀 벌칙을 좀 강화를 하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여서 예. 각각의 경우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기관들이 결국은 풀어줘야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예. 그런 뭐 벌칙이나 인센티브 이 부분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뭐 시간이 부족하다, 활동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시간을 얼마 정도 배분할지 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장애 등급제가 좀 부분적으로 좀 폐지가 돼서 예. 중증, 경증으로 나뉘어졌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될 때만 해도 등급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3급의 장애인들은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했었거든요. 예. 전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좀 보는데 보건복지부 조사한 그 통계에서 한 36만 명 정도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조사에서. 근데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14만 명 정도니까 그 한 20만이 넘는 분들은 지금 그 사각지대에 일단 있다라고 봐야죠. 예. 아예 이제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그리고 좀 이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설계로는 하루 16시간까지 좀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제 16시간을 이용하는 구간에 있는 분은 1%가 안 돼요.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거고, 예.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5시간 정도 이용하는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85% 정도 되거든요. 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불편한 몸에 이제 외출 준비할 때 뭐 세면부터 뭐 옷 갈아입고 뭐 등등의 시간에서 뭐 외출해서 어디 한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 뭐 예. 그 5시간은 다 쓰는 상황이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도 고양시나 뭐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시간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 2005년도에 예. 대전시의 어떤 추가 지원을 요구하면서 저 포함해서 한 4분 정도가 단식 농성을 좀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 결과로 이제 겨우 좀 대전시 추가 지원이 이제 시작이 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대전시가 적지는 않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절대적인 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어쨌든 부족한 시간을 좀 메우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도 이제 그만큼 좀 해줘야 되는데 예. 늘어나고 있는 예. 그런 속도는 좀 더딘 편이다. 만족하지 좀 못한 수준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2000년도 기준 자료하고 이제 올해 자료를 좀 보니까 24시간 지원을 받는 분이 당시에 13명에서 지금 20명 정도로 늘었거든요. 예. 한 해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좀 늘고 있는 거고, 예. 당시 예산이 70억에서 지금 76억 정도로 좀 늘어났어요. 예. 시추가 지원 예산이. 단가 자체의 어떤 증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고 나면 실제 이제 이용자분들의 그 시간이 늘어나거나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좀 되게 좀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가족급여라는 것이 지난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실제로 장애인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처지에 있는 부모님들은 예. 굉장히 좀 갈급했을 거고 뭐 이 부분의 지원이라도 받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절실했을 텐데요. 예. 저는 뭐 이념적으로 이 활동 지원 제도가 왜 시작되었는가 그 원칙을 좀 생각하면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활동 지원 자체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부모님이 지원인으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는 예. 거의 간섭과 개입이 더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하는데 예. 그 활동 지원 연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을 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좀 너무 안타깝고 예. 저는 뭐 근본적으로는 지리적 여건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광역 단위의 어떤 시, 군에서 활동 지원인을 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지금처럼 중증도가 좀 덜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유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이 가족급여가 허용되는 부분은 저는 뭐 근원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근데 뭐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또 근로지원인 제도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함께 늘어나는 것인지 이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별개의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뭐 활동지원 시간을 늘려서 근로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 예. 활동지원 사업과 근로지원 사업 자체 취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근로지원 사업의 예산이 떨어져서
제공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예. 막 그거를 활동 지원 시간을 늘려서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로 지원 시간이 이제 이용자 대기자들이 많아지는 그 추세만큼 예. 그 근로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같이 증액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좀 안타까운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로 지원에 좀 문제에 있어서 그 원활하게 좀 이후에 늘어나는 예산 대비 좀 효율적인 운영이 좀 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좀 설비의 문제를 해결해서 좀 장기적으로 그 직장에 그 정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력의 경우는 그런 설비가 좀 갖추어진 조건에서 장애인이 거기에 좀 적응하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라고 한다면 빠져서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효율성들을 좀 기한다고 하면 뭐 늘어나는 예산이 좀 적더라도 좀 어느 정도 또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지역 장애인들의 취업 교육이나 치료를 지원하는 복지시설 등이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정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대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최명진 센터장과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지난 4월 23일 인터뷰입니다. 대전시 관내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단기보호센터 등에서 자체 운영을 하면 2년 뒤에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이제 지원해 왔었는데 신규로 받아온 다수의 시설이 올해 예산에서 배제되었다고 들었고요. 또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해 오던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료실들이 사업 예산 삭감으로 또 폐쇄되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해도 부족할 마당에 다수의 발달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구체련관이 안전진단 D등급을 위해 폐쇄 예정이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에 대해서 단체는 관례대로 자체 운영 2년차를 넘긴 지역사회 이용시설들에게는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치료실 사업 예산을 원상회복 그리고 서구체련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서 영향이 곳곳에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대전시가 올해 신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인건비 보조 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장애인 일자리가 또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시설이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이유인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원을 기다리던 시설들이나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좀 황당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일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장기 계획 속에서 예산의 규모나 시설 규모의 상황을 보면 지원 방안을 좀 논의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취지로 어떤 신규 시설에서 일자리나 낮 시간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서 기다려왔었던 이런 어떤 시설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장애 당사자들한테 일할 기회를 또 뺏는 거기도 하거든요. 좀 많이 좀 난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이번에 이제 이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면은 정식 계약서 쓰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고무되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운영으로 해서 이 인건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대전시 동구, 대덕구 일부 장애인 복지관의 지원 예산도 중단이 되면서 특히 장애어동을 위해서 운영됐던 재활 프로그램들 이게 축소되거나 지금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지관 치료비가 상당히 저렴해요. 저렴하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저렴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이게 예산을 이율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여기를 이용하던 부모님들은 사실 갈 곳이 없고 장애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을 받아야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했다라는 것 자체도 좀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뭐 대안들은 내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단순히 뭐 줄이거나 폐쇄하겠다 이런 입장만 내놓고 있는 겁니까? 사실 대안은 없죠. 이제 재활치료 바우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하라라고 하지만 재활치료 바우처는 해당이 4, 5만 원이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5천 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10배 정도의 나는군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두 개의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것은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과정이고 예. 정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잘 살려서 아이들이 이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대전시의 현재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해 보여요. 예.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장애는 다양성 중에 하나이고 장애인의 특성도 그 사람의 고유성으로 인정하며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장애를 다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함께 살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예. 치료나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린 모두 다른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학교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함께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이 들지는 않겠죠. 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동안 또 우리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대전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 보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변화는 조금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도 주요 정책 요구안이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여성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전생의 권리 기반 정책 확립인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예. 계속 해왔었던 이야기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예. 장애인의 삶은 비장애인의 삶과 다르지 않는데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환경과 상황을 지원을 통해서 해야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예. 이런 내용이 해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정책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이런 내용을 이제 매해 주장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또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 네네.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 담당자 측에서는 늘상 예. 미온적이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정도였지 저희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세우면 중장기 계획이든 단기 계획이든 해서 명확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 이게 좀 보여지는 어떤 계획들이 없는 상황에서 검토해보겠다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들과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지만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것만큼은 최대한 빨리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거나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전장현 티셔츠의 문구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입니다. 이 문구에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하는 정책 요구안이 현실로 진행되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 그 세상에 장애인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이지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여가문화 향유권, 우리 모두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냥 서비스가 아닌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이 말들이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줍니다. 성탄절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여러분은 지금 장애인을 주제로 한 다시 듣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5시엔 대세남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군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다시 듣는 대세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장애인의 인권, 복지 등의 실태를 다룬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장애인 10명 가운데 8명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도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해서 이들에게 사회 복귀는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까요?
지난 12월 5일 대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이찬우 센터장과의 인터뷰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중도장애인들은 이제 사회적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2021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세 이상 기준으로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91%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1987년도 20대 후반에 사고로 이제 척수장애를 갖게 됐고요. 예.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당시에 저는 뭐 산재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뭐 다른 금전적 혜택도 없어서 경제활동이 급했던 따라 그냥 빨리 사회복귀를 했어요. 다른 장애인들보다. 다른 장애인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제가 2009년도에 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 인생이 좀 바뀌었는데 그 사진에는 아마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목에 쇠사슬을 걸고 투쟁에는 한 장애인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 저도 이제 장애인이지만 저는 그런 노력 없이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복지의 결과만 노린다. 그런 무임승차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권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돕게 되었습니다. 예. 센터님께서는 중도장애인으로서 누구보다 중도장애인들이 어떤 마음일지 또 그 사정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셨습니까? 이게 중도의 장애를 갖게 된다는 것,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갖게 된다는 거는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건 상상으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인들은 낙심하고 좌절감, 피해의식 등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신체 기능이 변화가 되잖아요. 저도 이제 걸어다니다가 휠체어를 타게 됐으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본인의 어떤 존재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통 나는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중도장애인은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적응하기가 어렵고 너무 다르니까 일의 선택의 제한도 있고 일을 찾아도 지속되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적응 초기에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건전한 장애 수용으로 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충분하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 복귀하는데 뭐 몇 년이 걸리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그 척수장애 실태조사를 2024년도에 했는데 사회복귀를 원함에도 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80%예요.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경우가 64.9%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기회가 없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회복귀 유지를 높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되는 재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다시 자신감을 찾아주고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게 센터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복귀 훈련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장애를 가진 후에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감, 교육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걸어다니다가 휠체어를 탔는데 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적응하고 그거를 감당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혼자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지자체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척수장애인들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마비돼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꼭 타야 되고 소대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가 먼저 생기고 통증, 욕창, 방광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만 매달려서 평생을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 없이 사회에 나가면 불균형적인 생활로 복귀가 늦어져요. 그래서 중도장애인들은 선천적 장애인과 달리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출산이나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한테 엄청난 사회적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장애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중도장애인에게는 그만큼 너무 비교가 되게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전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센터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대전시 의회에서 작년 9월 달에 전국 최초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저희 센터가 생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척수장애인 당사자 코치가 1대1로 전담을 해서 그 초기 척수장애인에게 일상복귀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귀, 예. 그다음에 사회복귀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거죠. 그 이후에 뭐 직업이라든가 학업 복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선배 척수장애인이 아니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그런 분들이 뭐 갇히게 되면 라포가 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장애인인데 당신은 아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 라포라는 게 이제 공감대 형성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선배 코치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그 저희 대전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중도장애인 대상으로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척수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척수장애인들이 사회 나갈 때 가장 어려운 게 주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곳이 뭐 편한 아파트가 되면 그나마 좀 낫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1주택에 뭐 2, 3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반지하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보통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대전도시공사에서 5가구를 지원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져야 할 텐데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도 척수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는 물론 병원에서 수술하고 뭐 의료적 초기 재발에는 비교적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장애인들이 환자들이 평생을 병원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나와서 그 복귀하고 적응하는 어떤 체계가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척수장애인들은 병원을 전전하고 다니고 장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발 난민이나 희망 고문으로 굉장히 뭐 2년 이상 어떤 분들은 뭐 10년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결국은 당사자의 어떤 고민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지원 정책도 굉장히 문제고요. 당연히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재활 전문가도 부족합니다. 물론 사회복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당사자의 처지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이 아니면 사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사회복귀? 그럼 일찍 뭐 퇴원하는 게 사회복귀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는 퇴원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모르는 결과예요. 다행히 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해서 최근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뭐 인력이라든가 뭐 습가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대전센터 같은 민간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도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의 훈련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센터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먼저 꼽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신감의 회복이라고 봐요. 사람들의 시선에 두렵지 않고 당당함을 갖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번 초기부터 각제 간의 팀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그 속수 선배와 동료의 지원도 절대적이고요. 또 기초적인 생활체력도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고 지역사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깨도 힘도 좋아야 되고 또한 가족, 친구, 활동 보조인들하고 함께 사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손이 가능한 그 중도장애인이라면 요리도 해야 돼요. 청소, 세탁도 해야 되고 양말도 신고 신발도 혼자 신어야 돼요. 머리도 혼자 감을 줄 알아야 되고 대중교통도 해야 되고 또한 직장을 다녔던 장애인들은 다시 직장으로 가야 돼요. 학교를 다녔던 장애인들은 다시 학교로 가야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게 뭐 어려워? 라고 반문을 많이 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이 배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을 시민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데는 어떤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에 좀 더 잘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 당사자 스스로 감내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 발생 초기부터 사회 경제적 복귀를 위해서 제도적인 전환지원 시스템을 마련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 과감한 초기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훈련이고요. 물론 뭐 이거 하려면 시스템의 문제니 예산의 문제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척수협회 같은 경우는 1% 통해서 10년 동안 입증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도장애인 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지예요. 사실은 장애인이 되어도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장애인들의 가족은 그 누구에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자책하고 과도한 희생으로 번아웃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이 또 하나의 가족이거든요. 가족들도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장애인에게 과도한 관여를 하거나 반대로 방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장애인의 사회복지에 악영향을 줘요. 그래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이것도 그 중도장애인 사회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중도장애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많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0일은 44주년을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데요. 그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감시자들 인권 코너에서 대전 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 장애 관련한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0.71%거든요. 근데 OECD 평균치가 1.98%예요. 그러니까 대개 한 절반, 또 평균치 절반 되려면 한 1% 정도 돼야 되는데 0.71%니까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보면요. 노르웨이가 4.49%, 스웨덴이 3.37% 비율을 보이거든요. 이웃 국가인 일본도 1.12%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장애인 복지 현금급여 비율은 더욱 인색한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OECD 평균 현금급여 비율은 1.56%지만 우리나라는 0.39%입니다. 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죠. OECD 평균 현금급여 비율이 1990년대 1.9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현금급여 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전 세계 10위권이라고 뭐 어느 정부 상관없이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 예산을 많이 확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장애인 복지 지출 순위로는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또 장애인 복지 현금 급여 비율이 OECD 평균의 진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수치로 나오니까 좀 충격적인데 이게 현실에 대해서 좀 지역 장애계 또 시민사회단체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자회견에 들어있었습니까? 올해도 6개 분야 21개 항목의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분야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거든요. 특별교통수단 강역 이동 보장. 이거는 이제 충남에 좀 많이 있습니다. 충남은 이제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고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150% 도입, 한 대당 운전원 2.0명 채용. 뭐 이런 걸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도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군요. 뭐 아니면 그 등록해놓고 몇 시간 기다려야 이게 순서가 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시 운행 보장 예약제 시범 도입,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을 위한 대전 장애인 버스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 분야 4개 항목과 중형버스 포함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이고요. 참고로 대전시가 저상버스가 한 30% 좀 넘거든요. 사실 전국 수준에서는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서울시가 한 60%고 60% 좀 넘고 하니까 다른 데면 되게 20%거든요. 그런데도 100% 도입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분야는 체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인데요.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024년까지 한 100개 정도 도입. 그럼 장애인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안정적 연속적 일자리 보장. 그리고 장애인 취급재활시설 이용자 최저임금 보장 등이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분야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비 정액 및 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네 번째는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 보장인데요. 탈시설 주거 전환 지원단 설치, 또 전담 공무원 배치, 탈시설 자립 지원 정착금 1천만 원 확대, 그리고 활동 지원 추가 급여 확대 등이고요. 다섯 번째 분야는 발달 장애인 전 생애 권리 기반 정책 확립인데요. 장애 아동 지원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 주거 생활 서비스 시범 사업 도입, 체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 행동 지원 강화, 또 발달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설치 등입니다. 끝으로 이제 여성 장애인의 이중적 차별 해소인데요. 여성 장애인이 장애인이며 여성이라서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데요. 학대 피해 여성 자립 지원을 위한 체험 홈 설치,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양육 지원금 정액,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 수행 기간 지원금 확대 등입니다. 자, 이렇게 뭐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요구안을 내놨는데 우리 지역의 장애 학생을 위한 정책은 그럼 어떻습니까?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법정 학급
학급 인원을 초과한 가밀 학급이 2022년에는 59개였는데 2023년에는 7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큰 문제냐면요. 심지어 전체 학생 수가 3,781명 2002년, 23년 기준으로 3,70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특수교육 대상의 가밀 학급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특수학교의 가대화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특수학교 중에 하나는 대전 강원학교 예를 들면 2012년 34학급 208명으로 인가되었는데요. 2022년 10년이 지나서는 현재 49학급 318명으로 15학급 110명이 가밀입니다. 전국 187개 특수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가대학교가 된 거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서구의 학생들은 서구의 강원학교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서 그리고 중구의 학생들은 중구에만 특수학교가 없어서 자기 지역을 떠나 멀리 통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청댐 옆에 있는 해전학교로 가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평균 통학 시간이 2시간을 넘어섰고 초등학생들도 3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구와 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가밀 특수학급 문제는 남는 교실을 통해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장애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6개 분야 21개 항목 또 우리 지역 장애 학생들의 이런 실태까지 보면 뭐 요구하는 조건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정책이 좀 많이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럼 OECD 평균 이상으로 좀 지출이 올라가면 이거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좀 내가 낮습니다. 너무 작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증 장애아를 위한 학교가 병원 학교가 대전에 이제 두 번째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런 게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일본은 2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수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소수자 정책이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합시다. 왜 장애인 정책은 하나 고쳐지는데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은 나중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장애인 단체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특집으로 진행했던 다시 듣는 대세남,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장애인을 주제로 그동안 진행됐던 인터뷰들 다시 짚어봤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노동을 주제로 한 방송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끝곡 아리아나 그란데의 Last Christmas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